인구의 붕괴 이야기를 하니까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니까요. 이제 다 50대 후반 분들이었어요. 그랬더만 도망가야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50년 동안 이 한국 사회 인프라를 갖춰놓고 덜렁 다른 나라로 가면은 이거 정말 비효율적이고 이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고 여러분들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산은 도망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노후 준비에서 돈적인 측면인데요. 1988년 국민연금 도입된 이후 약 30년간 연금을 납부한 60년대생 세대는 노후 계획이 괜찮은지, 노후 준비 상태 전반적으로 좀 어떤 편인가요? 특히 이제 40년대생이 여기에 비해서는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88년부터 국민연금이 도입되었기 때문에요. 40년대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직장을 상당 부분 다니고 나서 이제 들어오게 돼서 별로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않는 데 비해서 언제 예를 들어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납입한 사람이 올해부터 받을 때는 평균적으로 받는 금액이 100만 원을 이미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30년, 35년 다닌 사람들, 60년대생들 같은 경우 딱 직장에 들어갈 때쯤 돼서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조금 있다가부터 이제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30년, 35년은 가입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중에 조금 높은 소득층에 속하면은 한 200만 원 가까이 되고요. 아니면 한 150만 원 이 정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이제 150에서 2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요. 그것만 하더라도 이제 상당 부분 이제 다른 세대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축적한 자산 가지고 이제 가능한데 생각보다 그렇게 이제 넉넉하지는 못합니다. 이제 그게 제가 이제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얼마나 정확한가 어떨지는 조금 이제 살펴봐야겠는데 일단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나온 데이터에 따른다면은 대략 지금 60년대생 같은 경우에 주택을 포함해서 이제 순자산이 대략 5억이 조금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중간 정도 평균이니까요. 평균 정도가 5억이 좀 안 된다는 것이죠. 주택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을 예를 들어 한 150 정도 받는다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한 300만 원이 350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연금 150 받으면은 한 200만 원을 추가로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200만 원을 추가로 만들려면 자산이 한 6억에서 8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주택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좀 빡빡한 수준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거기다 국민연금은 60세부터 받는 것도 아니고 65세부터 받게 되는 것이고요. 주택연금도 60세부터 받는 사람은 잘 없고 보통 70세 넘어서 받게 되거든요.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약간 빡빡한 수준이고요. 거기다가 받는 시기가 더욱더 늦으니까 그러니까 60세부터 65세는 뻥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도 있고 전체적으로도 금액이 약간 좀 빡빡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중간 딱 그 계층으로 본다면요. 그래서 조금 위에 자산층은 큰 문제가 없는데요. 중간부터 그 이하는 사실은 조금 빡빡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로 이제 소득 크레바스에 해당되는 기간하고 그 다음에 이 금액이 조금 빡빡하게 좀 이제 조금 약간 모자라는 수준. 거기다 여유자금까지 생각한다면 이제 더 모자라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결국 이제 우리가 보충하는 부분이 재취업 시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재취업 시장이 우리나라에서는 필수처럼 활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금융자산이 있다고 그러면은 재취업 시장에서 내가 생활비를 충당하면은 금융자산을 복리로 또 몇 년을 더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금액이 이제 더 빨리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나오는 데이터에 만일 이게 사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60년대생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평균 정도 수준 정도 되는 사람도 만만치는 않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안정적인 노후 생활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재취업 시장이 조금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균적인 분들도 이제 만만치 않다는 건 사실은 그 밑에 분들은 더 힘든 분들이 많다라는 건데 우리나라 노인 빈곤이 2018년 기준 43.4%. 이게 점차 뭐 낮아지고도 있다고 얘기 들은 것 같긴 한데 OECD 근데 국가 평균 노인 빈곤율이 13%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앞선단 말이죠. 이렇게까지 차이 나는 거는 결국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취업하는 나이는 늦고 빨리 은퇴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10년마다 10년 단위로도 팍팍 변합니다. 지금 뭐 노인 빈곤율 이걸로 가지고 70년대생, 60년대생들이 벤치마크로 삼을 필요가 없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2018년에 43.4%였는데요. 2021년 불과 이제 3년 정도 지나면은 이 값이 37.7%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요. 연금만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금액이, 이 비율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40대 후반하고 50대 전반, 40대 후반 40년대생이죠. 40년대생 후반하고 50년대생 전반. 이 사람들만 비교하더라도 노인 빈곤율 차이가 거의 17%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받냐 못 받냐에 따라서 확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 빈곤율을 지금 70대, 80대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서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많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값을 꼭 첫 번째, 그게 이제 조금 미스리딩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주택 보유 비율, 주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인 빈곤율은 소득을 가지고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아니라 자산을 소득화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소득화할 수 있죠. 주택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자산을 소득화해 보면은 또 노인 빈곤율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의 평균에 비해서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이제 주된 요인이 뭐냐면은 연금입니다. 예,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도 거의 70을 넘어가면요, 거의 자기의 소득의 대부분이 연금 소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연금 소득이 서구 국가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지금 40대도 그렇고 30대도 그렇고 결국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금이라는 것입니다. 선진국 국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길입니다. 어느 정도 생활비나 소득 자산이면 노인 빈곤에 해당된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전체 이제 소득을 버는 사람들의 순서를 이렇게 쭉 제일 소득을 많이 버는 사람부터 이렇게 순서를 쭉 세워 놓으면요. 그 중간에 딱 해당되는 쪽을 우리가 중위소득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예, 그 중위소득의 절반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빈곤층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 25% 정도가 되는 거겠네요. 전체는 또 소득이 얼마 될지는 모르는데 여하튼 중위소득. 그래서 그 중위소득을 보면은 265만 원 정도 됩니다. 265만 원이고요. 그 중위소득의 절반이 안 되니까 결국 한 130만 원이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130만 원이 안 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소득인 건가요? 생활비인 건가요? 소득입니다. 소득. 예. 그래서 정확하게 노후 상대 소득 빈곤율입니다. 예, 절대 소득이 아니고요. 중위 소득 비교해서 절반이 안 되는 사람들의 비율이라고 해서 노후 상대 소득 빈곤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선진국하고 비교해서 이 소득이 절대적으로 비교하면 더 낮아지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중위 소득의 절반이 되지 않는 비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2021년 기준 37.7%라는 의미는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100명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중에서 중위 소득 265만 원의 절반이 되지 않는 130만 원 정도 그 이하가 되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37명 정도라는 뜻입니다. 그게 노후 상대 소득 빈곤율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지금 막 이야기하고 있는 노인 빈곤율이라는 것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 준비로 서울 사는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요. 돈은 소득 기준에 자산 기준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만약 지금 이제 영상을 보신 분이 이제 60대 이후 아닌 분들, 30대, 40대, 50대 분들도 준비하기 위해서 보니까요. 이제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숫자 정해놓는 거 더 좋아하잖아요. 그래 자산이든 소득이든 요 정도가 내가 딱 이제 60세가 될 때 맞춰 놓으면 그래도 좀 안정권이다라고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서울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게 평균의 오류라는 걸 항상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각자의 어떤 개인의 특성에 맞게 구하시긴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평균의 오류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뜻합니다. 극단적으로 이런 거죠. 이런 예를 많이 드는데요. 어떤 사람이 발은 얼음에 넣어놓고 머리는 막 뜨거운 불에 넣어놓고 따뜻하다 하고 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막 뜨거워서 날리고 발은 차가워서 날리는데 평균은 따뜻한 것이죠. 그래서 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평균의 오류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도 평균은 대표성을 가지니까 제가 그 대표성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서울 지역과 그 다음에 지방의 전국
정도의 지역이 있는데요. 방금 서울 지역을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서울 지역이 대략 한 적정 생활비가 한 340만 원 정도 되고요. 최소 생활비는 대충 적정 생활비의 70% 정도가 대충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최소 생활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략 서울 지역으로 부부 기준에서 지금 적정한 생활비는 한 340만 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다. 이게 대표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340만 원을 도대체 지금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모아서 20년 후엔 달라질 텐데요. 실질 소득, 실질 자산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그 기준으로 본다면은 예를 들어 지금 35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350만 원이라면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을 이제 열심히 잘 납부하셔가지고 월 150만 원 받는 것으로 마련했다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00만 원을 여러분들이 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얼마의 자산이 필요하냐면은 여기서 대략 곱하기 300 내지 곱하기 400을 하면 됩니다. 좀 여유 있게 곱하기 400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8억이죠. 주택도 총 자기의 은퇴 자산에 속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주택을 포함해서 한 8억 정도, 지금 현재 실질 자산 기준으로 8억 정도를 만드시면은 그냥 적정하게 빡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유 자금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8억 플러스 알파인데 그 8억은 주택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340 소득과 8억이라는 자산 서울 기준이면 소득 340이라는 소득을 만들어내려면은 예, 여기서 국민연금은 150 받는다 가정하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 200만 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200만 원을 만들려면은 한 8억 정도의 자산이 있는 것이고 8억 정도의 자산은 주택 자산도 포함해서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국 평균은 그냥 이거보다 다 좀 낮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물론입니다. 전국 평균은 대략 3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데요. 네, 그 3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얘기해 주셔서 부동산은 다가올 초고령 사회에서 어떤 입지 변화 좀 겪게 되고 인구 감소하고 세대수도 감소하고 늙어가는 사회에서 성장시대 번성했던 아파트가 여전히 삶의 터전이자 부의 증식 수단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우리 김 작가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많은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은 결과를 예. 바탕으로 하면 옛날 같은 엄청난 우상향은 아닐 것 같고요. 네, 그거는 뭐 누구나 인정을 누구나 하는 이제 겁니다. 뭐 인구가 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성장 시대도 아니니까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인구가 줄어들면 될수록 더 몰려드는 경향은 있으니까 이제 저는 서울이나 뭐 경기도 그다음에 지방에서도 완전 초고입지를 제외한 지역들의 집값은 이제 좀 많이 꺾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뭐 경기도나 서울에서도 사람들이 워낙 가고 싶어하는 입지들의 가격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럴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일어날 한 몇 가지 이야기만 하나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적립금이 피크를 치는 게 한 2040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총 가구 수가 피크를 치는 게 2038년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른 교수하고 이렇게 전망을 해보니까요. 이제 주식의 시가총액, 실질 시가총액입니다. 실질 시가총액이 확 꺾이는 때가 보통 보니까 대략 2040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2040년이 되게 재밌는 해예요. 2040년을 제가 보니 변곡점으로 우리나라는 아주 2040년의 전과 2040년 후 마치 BC와 AD처럼 이 부분에 큰 변화가 아예 페이스 자체가 다른 그런 상황이 올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구 전문가에게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만은 그분도 당연히 인구 측면에서 보더라도 2040년과 그 전과 그 후에는 큰 변화가 올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령화 하니까 지금 막 앞으로 당장 큰일 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은 지금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앞으로 10년간도 괜찮아요. 문제되는 때는 언제냐면은 앞으로 2020년 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지금부터 20년 정도 기간은 무슨 기간이냐 하면은 헷갈리는 기간입니다. 이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지역은 또 괜찮다 하고 어떤 지역은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이런 게 앞으로 한 20년 동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40년을 넘어가면은 전반적으로 이건 너무 먼 미래니까요. 이제 사실은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것인데 20년 후에 17년 후인데요. 뭐 16년 후. 그렇기는 한데 16년 후 그 전에 이제 시장이 더 빨리 반응할 수도 있는데요.
그 16년 후 2040년을 넘어가면은 어떤 브레이크로도 잘 멈추지 않을 그런 상황을 우리나라가 한번 맞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조금 천천히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2040년이라는 변곡점을 좀 잘 생각하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 10년, 15년 동안은 그렇게 우리나라가 인구 구조나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주택이나 이런 부분도 아마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아요. 빈집 문제도 이제 2040년이 넘어가면은 정말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의 이슈는 빈집과 빈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빈방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파트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40평, 50평대 살고 있다가 자녀들이 다 나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부부가 둘 있다가 또 그 중에 한 명이 또 사망하면은 혼자 내지 두 명이 있으면서 40, 50평대 아파트 사는 거예요. 방을 한 2개 정도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게 그래서 이제 빈집과 빈방의 문제들이 그때는 비로소 우리나라에 생겨날 것 같고요. 지금부터 한 10년, 15년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데 그 다음에 양극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2040년 후로 일어나면은 이제는 양극화조차도 모두 다가 좀 데미지를 받는 그런 현상이 조금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인구가 워낙 크게 급변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인구 구조의 급변이라고 하기보다는 붕괴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출생아 숫자가 적죠. 뭐 25만 명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적게 태어난 출생아 숫자는 20년 동안은 우리나라한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국가가 부담해야 될 교육비 부담, 여러 가지 복지 부담도 줄어들게 되고요. 부모가 부담해야 될 비용 부담도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적게 태어난 사람들이 데미지를 주는 것은 언제냐? 한 20년 지났어입니다. 이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들어오든지 해서 생산을 하고 집도 사고 해야 되는데 이 숫자가 왕창 줄어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데미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40년을 넘어가면은 그런 부분이 이제 현실화되면서 또 오히려 이거는 제가 이제 가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2040년까지는 양극화가 좀 일어나는 2040년을 넘어서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조금 싱킹한다 그럴까요? 약간 따라앉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저성장 고령화 시대 맞이해서 또 책에서는 자산의 서식지로 옮겨야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인구의 붕괴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그렇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니까요. 이제 다 50대 후반 분들이었어요. 그랬더만 도망가야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50년 동안 이 한국 사회 인프라를 갖춰놓고 덜렁 다른 나라로 가면은 이거 정말 비효율적이고 이거 수지 맞지 않는 장사다. 그래서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고 여러분들은 여기 있대 여러분들의 자산이 도망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산은 도망가야 됩니다. 이러지 않을 국가, 인구 면에서 탄탄하고 성장을 하는 국가. 미국인가요? 지금으로서는 뭐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그만한 대안이 없는 것 같고요. 그거는 뭐 다른 여러 나라도 인정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미 많이 옮겨갔습니다. 사실은 주식도 그렇고 특히 주식이죠. 그런 거는 이미 이제 많이 옮겨갔고 이 사람들은 젊은 친구들은 이제 투자를 할 때부터 이 시장에서 하다 보니까요. 앞으로 계속 여기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50대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는 있는데 아직 잘 안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산의 서식지를 글로벌로 옮겨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제 부동산 부분인데요. 부동산은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개인들이 좋아하는 부동산의 종류는 그 오피스텔을 하고 상가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사기에 가장 적정한 가격이니까요. 꼬마 빌딩만 하더라도 사기에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강남에 있는 오피스는 뭐 그건 절대 불가능하고 그렇죠. 그런데 개인들이 사기에 적정한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동산의 종류를 이렇게 신용 등급을 매긴다면은 그 등급이 좀 낮은 층에 속합니다. 낮은 층에 속하는 거든 이런 부동산은 장기 저성장에 접어들게 되면요.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이 장기 저성장에 가장 취약할 수 있고 인구 감소에 가장 취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수산업은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는 디프레션이라고 보거든요. 지금부터도 이제 내수산업은 디프레션이고 이게 막 성장하고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디프레션이 깊어질 겁니다. 그것은 마치 이제 일본에서 보는 모습이 우리나라의 내수산업에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일본처럼은 안 가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수출 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두 개가 중화되는
활성화되어서 조금은 괜찮은 모습을 보일 텐데요. 내수산업은 일본과 같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이루어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경우도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자산의 서식지를 제가 이제 옮기라고 하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지금까지는 고도 성장 시기에 이런 부동산을 갖고 임대료도 받고 했는데 이제 이런 거 말고 이제는 리츠라든지 이런 부동산 간접 투자 수단을 활용해서 우량한 부동산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오피스는 개인이 하기엔 너무 큰 돈이지만 간접 투자로 하기에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자산의 서식지를 옮기라는데 큰 두 줄기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국내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국내 주식과 원화 통화입니다. 항상 통화는 결부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미국의 주식과 달러 이런 쪽으로 이제 서식지를 처음 옮기는 것 첫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오피스나 상가라든지 그 다음에 다양한 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이 중심이었다면은 이제 여기에서 리츠를 통해서 우리가 부동산도 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우량한 부동산을 가지자 하는 것이 저는 자산의 서식지를 옮기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유독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노후 준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주택연금이라고요? 이건 어떤 건가요? 주택연금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습니다만은 뭐 적극적으로 활용은 하지 않는 그래도 요즘 이제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자산에서 빼야 될 것과 넣어야 될 것이 뭐냐고 질문을 해보면은 어떤 분들은 주택자산을 은퇴자산에서 빼야 된다고 그럽니다. 왜냐? 자녀한테 물려주려고 들고 있는. 그쵸. 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은퇴자산에서 빼야 될 것은 자녀의 결혼비용, 그 다음에 넣어야 될 것은 주택자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주택자산이고 금융자산이고 똑같은 자산입니다. 금융자산은 넣어야 되고 주택자산은 따로 분리해서 내 은퇴자산이 아니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1억 원이 있다면은 1억 원으로 종신연금을 넣는 것이나 1억 원짜리 주택을 가지고 주택연금을 받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주택연금 제도가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주택하고 금융자산하고는 차별화되니까요. 왜냐하면 주택을 가지고 현금 흐름을 만들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택연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금융자산이나 주택자산이나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주택자산의 가장 단점은 뭐냐면은 벽돌 하나씩 떼내서 못 판다는 것이죠. 금융자산은 10만 원, 100만 원 다 인출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걸 벽돌 하나에서 떼내서 팔 수 있게 한 것이 주택연금입니다. 그래서 주택자산은 금융자산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여러분들의 은퇴자산을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 은퇴자산에서 전체 금융자산을 가지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하고 합쳐서 내 소득을 만들기에 되게 부족하다 하면은 자린고비처럼 간장만 드시지 말고요. 주택자산을 활용해 가지고 주택연금을 만드십시오. 주택연금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게 있고요. 되게 소득이나 자산이 작은 분들이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은 지금 그전에는 우리가 주택연금 가입의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올렸거든요. 그러면은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한 17억 정도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17억 중에서도 내가 이제 17억 같으면은 두 채를 내가 합쳐서 공시가격 12억 원이 이하면은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이 두 채 있더라도 이제 공시가격 12억 이하라면은 한 채는 내가 임대를 주고 그다음에 한 채는 내가 살면서 주택연금을 받고 하면은 캐시플로가 두 개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택연금을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 저 주변에 이제 그런 분들도 꽤 있고 그러는데 부모님 이제 주택을 예를 들어 좀 사드리고 형제가 힘을 모아가지고요. 그래서 주택연금을 신청해서 그걸 용돈으로 받으시라 그러고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면 그 주택을 처분해서 다 같이 나눠 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스킴을 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연금이라는 것이 저는 이제 9억 원에서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올라가고 나서 이게 좀 더 이제 그전에는 이제 자산이 적은 사람들이 위주로 했는데 올라가고 나서는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전체 은퇴자산에는 주택자산이 포함되어야 되고 금융자산과 주택자산은 같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